이 수연사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살 이후에 전라도에서 딱 40년 살았습니다. 혁신도시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가 생기는 지점, 시가 생기는 자리 뭐 이런 주제로 한 1시간 남짓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를 쓴 사람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 그리고 제 시도 뭐 한두 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 감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당에 이런 좌식 의자가 있는 법당은 처음 와봅니다. 편하십니까? 네. 주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리로는 들리니까 이 시는 김종삼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장편 2입니다. 이 장편 손바닥 정자를 써서 짧은 시, 단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죠.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느 날이었을 것이고 청계천가에 1인당 백반 하나가 한 상이 10전을 받는, 지금 백반 한 7, 8천 원 받습니까? 1인분에? 그러면 지금 어디 한 사람에 한 2천 원 정도 백반을 판다면 굉장히 싼 집이겠죠. 그런 싼 집 앞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엄마 아빠를 이끌고 와서 있었습니다. 거지인데 엄마 아빠가 장님이고요. 뭐 다른 이제 그냥 정상적인 아이였겠죠. 보통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불쾌할까 싶어서 혹은 또 뭔가를 좀 구걸해 갈까 싶어서 소리를 꽤 질렀겠죠. 야 이것들아 뭐 재수없어 저리 가 라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건데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이 거지 소녀는 아주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학교 다닐 때 시 공부하셨죠? 시에는 이렇게 행과 연이 있다 이런 것도 배우셨죠? 여기 보면 제일 짧은 행이 태연하였다 이렇게 5글자, 여기 제일 짧습니다. 이 5글자는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옆에 붙여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5글자를 한 행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지시방금 드리겠습니다. 거지 아이가 부모 둘하고 셋이서 아침부터 식당 앞에 가는 것은 주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요. 그때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식당 주인이 갑이고 거지는 을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걸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나 행색은 거지지만 그 아이는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 손님으로 간 아이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주인 영감이나 태연한 자세를 보이는 아이나 높낮이가 없고 상하가 없고 가불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글자를 한 행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시인들은
아마 이 김종삼 시인은 틀림없이 이 5글자를 한 행으로 배치할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한 달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인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밥 1인분에 10전이니까 10전짜리 2개면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가족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소녀는 어디선가 구걸했던 10전을 자기가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우리 엄마 아빠 생일 때 내가 밥 사드려야지 라고 어디 꼬물쳐 뒀던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2행을 읽으면 이 손에 때가 꼬질꼬질한 그 거지 소녀의 작은 손이 10전 2개를 들고 주인한테 아주 당당하게 내미는 그런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식으로 배우면 이 시는 뭐 거지 소녀의 갸륵한 효심 뭐 이런 게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시 속에는 효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있나요? 없습니다. 이 아이의 효심은 이 시를 읽는 우리가 느낄 뿐이지 시인이 그 말을 쓰지는 않았다. 여기 절이니까 자비 이런 말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사랑 이런 말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좋은 말 뭐 있습니까? 제 생각에 시인들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 사랑이랄지, 자비랄지, 외로움이랄지, 그리움이랄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들을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 같으면 효심이라는 말 대신에 소녀의 손목을 딱 보여줌으로 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 이렇게 먼저 첫 한 편을 읽었고요. 글씨가 좀 컸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읽을 시는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백석이라는 시인 이름을 들어봤다. 책을 가지고 선생님 예. 이재규 선생님은 언제 거기 앉아 있었습니까? 네. 선생님 학교 다니실 때는 교과서에 어떤 시인들 이름이 많았습니까? 서정주, 김소월, 또 그때 난도에는 아기였습니다. 정호승도 그때 아주 젊어서 없었습니다. 황지우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박목월, 박두신, 윤동주 이런 이름들이 많았죠.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읽는 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이고 김수영이라는 시인, 두 사람이 시가 제일 많이 실려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듣지 못했던 이름들이죠. 잠깐 백석을 소개해드리면 백석은 제가 우선 제일 좋아하는 시인,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고요. 오늘 제 말씀을 다 잊어먹더라도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검색이라도 해서 백석 시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백석은 그 평양 옆에 있는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이 고향.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본 유학을 했고 돌아와서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를. 조선일보 기자, 저기 함흥의 영생고보라는 곳에 영어 교사 이런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사주가 방씨입니다. 방씨, 그죠? 왜 그 방씨가 조선일보를 갖게 됐냐면
백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제 그 평안북도 정주에 살던 방응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금광을 발견을 했어요. 또다시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 대박이 어느 정도냐면 돈을 벌 대로 실컷 번 뒤에 금을 팔아서 나중에 일본인한테 그 금광을 팔 때 서울의 한옥을 800채 살 수 있는 돈. 지금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800채는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는 유경 사업도 많이 하고 백석도 이제 그 사람이 주는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했고요. 그때 이제 좀 흔들리던 조선일보를 그 사람이 그때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방시일이 조선일보를 경영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백석이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 1936년에 시집을 한 권 서울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이 사슴이라는 시집. 36년 당시에 그 시집을 딱 100권밖에 안 찍었습니다. 100권. 지금 국내에 그 시집이 남아있는 게 7권인가 8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고대도서관, 여기 안성의 박두진 문학관, 대전문학관에 한 권이 있고, 소설가 이인성 선생 집에 한 권이 있고, 10여 년 전에 그 시집 한 권이 옥션 경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00권 중에 한 권이. 10여 년 전에 7천만 원에 낙찰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현금 1억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시집인데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학교에서, 도쿄에서 이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백석이 다니던 아오야마 학원이라는 대학교에 방문을 했습니다. 옛날 30년대에 백석이 다닐 때의 학적부를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일본 분의 안내를 받아서 한 10여 명이 갔는데 그렇게 작은 세미나실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그 일본에서 나온 그 백석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테이블에 한 10대까지 이렇게 복사물이 있었어요. 그 옆에 복사물들을 보니까 별로 뭐 중요한 자료들은 아니었고 시집이 한 권 사슴이라고 시집이 한 권 있었는데 뭔가 복사본처럼 보여서 이제 놔두고 그 학교 행정실을 가서 학적부를 한 30분 동안 확인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복사본처럼 생긴 시집을 다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복사본이 진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36년에 100권 찍었던 것 중에 해외에서 유일하게 그때 딱 2월 1일 날 제가 그걸 찾았다기보다 있는 거 그냥 봤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두근대는지 가방에 넣어올까? 일단 현금 1억은 확보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갔다가 국제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일단 실컷 만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깨끗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대학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 시집이 왜 여기에 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어딜 갔다 오더니 그 책이 그 시집이 그 학교 도서관으로 오게 된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36년 1월 15일에 출간을 한 건데 그 학교에 도착한 것은 2월 22일이었습니다. 딱 맞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면 배 타고 가서 한 달 정도 걸릴 때였으니까 증, 백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석이 100권 시집을 찍어서 자기 모교에 한 권 도서관에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한 90년 동안 아무도 그 시집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가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앞으로 선생님들 가시면 이제 안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백석 시집을 아마 만져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만져봤다. 짧은 시 하나 보겠습니다. 산숙. 네. 숙자는 그 숙박, 여인숙 할 때 산에서 잤다 이런 뜻이죠. 여인숙이라도 국수집이다. 우리도 산골에 가면 식당도 하고 민박집도 하는 집들이 있죠. 뭐 묵밥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여인숙이라도 국수집이다. 이때 국수는 우리가 지금 밀가루로 만들어서 빼먹는 소면이 아니고 북쪽에서는 냉면을 국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석의 시 중에는 국수라는 제목의 시도 있는데 그것도 이 평안도 지방에서 냉면 마을에서 해먹던 그 풍습을 쓴 시거든요. 모밀가루, 메밀가루 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우가는 들문들문 더욱기도 하다. 이제 국수를 만들기 위한 메밀가루, 메밀국수죠. 나는 낡은 국수 분틀과 그저런이 나가 누워서, 국수 분틀은 국수를 뽑는 기계이고요. 구석에 대굴대굴하는 목침들을 베어보며 이 산골에 들어와서 이 목침들의 새까마니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자, 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금산사 갔어요. 오늘은 금산사 앞에 주차장 근처에 민박집서 저녁도 먹고 놀아야겠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자, 그걸 실었을 때 무엇을 주로 쓸까요? 그 집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거 주로 쓰지 않을까요? 그 집 환경이 뭐 방 상태가 어떻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석이라는 시는 뭘 바라보고 있냐면 구석에 대굴대굴 나뒹구는 목침들을 바라보고, 백석은 목침에 올라있는 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마음들을 생각해본다. 이 산골짜기에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면서 목침에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193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이기고 저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하나 세우고 조선에서 나오던 신문과 잡지 중에 한글로 된 것을 다 없앴던 공무역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이 무렵에 30년대 중후반 부분에 만주로 다 가거나 아니면 산골로 가서 탄광이나 가서 여기 목침에 때를 올리고 간 우리 민족 구성원들을 목침에 때를 보면서 떠올린다는 거죠. 저는 백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석은 1912년생이고 평생을 일제강점기, 태어나자마자 일제강점기였고요. 그 속에서 보냈는데 또 일본 유학을 4년을 했고요. 우리 보통 일제강점기 때 이 조선의 시인들을 이야기하면 통계를 내본 건 아닙니다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친일 작품을 썼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본에 협조하는, 죽으러 징용 끌려가는 청년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백석이 뭐 윤동주나 또 이육사나 이런 시인들처럼 적극적인 저항시를 썼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요, 그 들문들문 그저런이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말들이 있습니다. 평안도 방언들입니다. 백석은 우리 말과 글이 뺏기던 그 시기에 자기 고향 말을 시에 쓰므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시입니다. 백석은 일본어로 된 시도 한 편도 쓰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요즘 저 미국 유학 한 4년 갔다 오면 대화할 때 영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백석은 자기 시나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일제를 배제한 그 행동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백석은
40년에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갔습니다. 지금의 장춘. 거기서 4, 5년을 방황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안북도 정주로 가서 평양에서 살게 됐는데, 한때 우리가 백석을 읽을 수 없었던 거는 월북 작가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국토와 이념이 갈리고 하면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북으로 올라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젊은 작가들 중에 그분들을 월북 작가라고 하고, 이념과 상관없이 한국 전쟁 때, 6.25 때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납북 작가라고 하고, 백석 같은 경우는 그냥 북쪽에 살았던 자기 고향이 거기니까 제국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88 올림픽이 열릴 무렵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해방이 되면서 46년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윤동주를 읽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물으면 해방 후에 지금까지 1등이 윤동주였습니다. 좋아하는 시가 뭐예요? 윤동주의 서시, 별 해는 밤. 저는 그 시를 또 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윤동주도 좋아하지만 백석하고 윤동주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제 강의실에 있으면 저는 백석은 4년 내내 A 플러스를 주고 윤동주는 많이 줘야 B 마이너스만 줄 거예요. 그런 편애가 있을 정도로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백석 씨를 많이 보시게 되면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좀 깁니다. 시를 제가 잘 못 읽지만, 이 시는 1940년대 초에 백석이 만주에 가 있을 때 발표한 시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휘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이제 만주에서 생활이 별로 좀 윤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릿한 방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어디 고향에서 따끈한 식혜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웬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푸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김장하는, 이 벽으로 김장하는 어머니 생각이 또 딱 지나가고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1935년 무렵에 조선일보에서 백석하고 친하게 지내던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신현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성제대 법대를 다니던 사회주의, 요즘으로 학생운동권 친구였어요. 옛날 말로 치면 전대의 부장쯤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백석이 짝사랑하는 통영의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경연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백석이 이 신현중과 함께 박경연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통영을 3번이나 갔는데도 불구하고 평안도 놈이라고,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해서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석이 37년에 함흥에 영어 교사를 하러 가 있을 때 절친했던 신현중이 백석이 짝사랑하던 박경연을 낚아채서 결혼을 해버렸죠. 배신을 때린 거죠.
그 배신되는 게 이 가슴에 금이 나와서 만주에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개폭과 나주박한 집에서 대구 끓여놓고 저녁 먹고 있겠지. 결혼 4년 차니까 이제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 먹고 있겠지. 혼자 질질 짜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성평전을 쓰기 위해서 통영에 가서 이 박경현하고 잘 아는 할머니를 2013년인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100살 할머니였어요. 지금 돌아가셨고 그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박경현이 폐결핵이 있어서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못 낳았는데 백서 혼자 만주에 가서 새끼 생겼겠지 그러고 속으로 질질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의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마치 스크린처럼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길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색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뭐 좀 깁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재미도 없고 고향은 생각나고 옛날 사랑했던 여자도 생각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이유는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원래 하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쓸쓸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도록 만든 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 여기 보면 제일 첫 줄에 보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냈던 네 번째 시집 제목이 외롭고 훔쳐와서 표절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나 외롭고 좀 쓸쓸하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쓸쓸함 사이에 높다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좀 외로우실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롭네, 외롭고 쓸쓸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외롭고 높고 쓸쓸하네 이렇게 하면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품격이 갑자기 높아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뭐냐면 아주 유명한 윤동주의 별에는 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어머니 나는 별 하나씩 아름다운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프랑시스 잼,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는 백석보다 5살이 적은데 36년에 백석 시집 사습이 나왔을 때 윤동주는 만주 용정에서 그 시집을 빌려가지고 전편을 필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기 감상을 한 줄씩 다 썼습니다. 이 시는 감각적이다. 이 시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아직도 공책이 남아있고요. 41년인가 발표한 아까 흰 바람벽이 있어 윤동주가 봤던 겁니다. 봐서 요즘 말로 표절을 한 거예요. 요즘 먼저 표절이라고 안 하고 윤동주도 백석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 보면 폐경옥 이런 소녀들의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을 아까 그
내 사랑하던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옆에 놓고 저녁을 먹는 이야기 나오죠. 또 뒤에 보면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요거는 백석시에서는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여기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요거는 운동주도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표절, 요즘 같았으면 표절이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주가 그만큼 백석을 좋아하고 백석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이다. 저도 또 표절을 했습니다.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고요. 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쓴 시를 너에게 묻는다. 연단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는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이 봤다. 지겹죠? 저도 지겹습니다. 여기는 언뜻 보면 연탄 혹은 연탄재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한 30년 전쯤에 쓴 시인데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꼭 제 이름 옆에 연탄이 붙어다닙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지? 아니 김소월 하면 사람들이 진달래 꽃을 떠올리고 윤동주 하면 별을 떠올리는데 안모 하면 갑자기 연탄을 떠올리고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저기 가까운 익산에 있는 이리중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근무하다가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해직이 거기서 됐는데요. 이제 그 학교는 해마다 가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100일장을 엽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업무가 100일장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00일장 형식 아시죠? 시제를 몇 개 제시하고 학생들한테 온문이나 산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써라. 그 시제는 주로 국어선생님들한테 받아서 4개 내지 5개 학생들한테 던져주죠. 근데 그 100일장이 이제 가을에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5년 동안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시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가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을. 이제 곧 가을이 오죠. 제가 이제 주로 시를 심사를 했는데 가을에 대해서 쓴 시 중에 이러한 소재들이 5년 동안 아이들이 똑같이 쓰더라고요. 시가 똑같았습니다. 이런 게 뭐였을까요? 가을에 관한 것 중에.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100일장 하겠습니다. 그럼 가을에 제목을 가을로 안 쓰고요. 가을에 뭐에 대해 쓸까 생각하시겠죠. 자, 생각만 하십시오. 가을을 대표하고 가을을 상징하고 아주 인상 깊었던 가을 소재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정하셨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낙엽 손 들어보시죠. 숫자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예. 낙엽을 가지고 씻으면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때 아이들이 쓴 거나 지금 선생님들 쓰는 내용이 똑같을 겁니다. 11번. 그 다음 단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23분. 예, 손 내려. 단풍도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단풍 이렇게 씁니다. 그냥 빨간 단풍이라고 쓰면 되는데 시니까 빨간 전부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쓴다는 거는 읽어볼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을 하늘 있습니까?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분, 예?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거의 반절 정도가 낙엽, 단풍, 반란을 이렇게 쓰실 거죠. 파란, 개나리새라고 합니다. 노란, 그런 게 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33분이었습니까? 벼가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 34, 35, 36, 37, 38. 예? 예? 손 내리십시오. 38. 벼가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에 허수아비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겁니까? 세울 겁니까? 아니, 이서 여기 어디 나가면 가을에 이제 벼가 막 익기 시작하는데 허수아비 있나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걸 왜 써요? 네? 허수아비 옆에 누구 데리고 올 겁니까? 참새 데리고 올 거죠? 허수아비와 참새는 사이가 좋지 않아야 돼요. 씻으면 어떻게 씁니까? 다정한 친구처럼 씁니다. 허수아비와 참새가. 옛날 아이들 다 그렇게 썼어요. 읽을 게 없습니다. 귀뚜라미 있습니까? 한번 귀뚜라미 쓰실 때 귀뚤귀뚤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네? 근데 맛이 난다고요? 근데 다 쓰는데 다 귀뚤귀뚤 온다고 쓰는데 무슨 맛이 납니까? 메밀은 어떻게 울죠? 내가 그 매미 소리를 써야겠는데 시에 그냥 다 보통 사람들처럼 매미가 매매 운다라고 쓸 수 없잖아요. 시인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매미가 여름 운다. 별로입니까? 귀뚜라미 어떻게 울까요? 그렇게 가을 운다라고 쓰든지 남들하고 다르게 쓰기 시작해야 시가 생겨난다.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쓰는 것은 시가 아니다. 시냇물 쓰면 졸졸졸 쓰실 겁니까? 시냇물은 졸졸졸, 토끼는 앙충탕.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사물이나 동물의 모양과 의성어, 의태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칠 때 초등 1학년 과목에 나옵니다. 이걸 60이 넘어서 시냇물은 졸졸졸 쓰면 손자, 손주처럼 쓰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말을 찾아내는 게 새로운 시가 생기는 자리다. 그때 제가 나는 시인인데 나는 가을에 대해서라고 하면 뭘 쓸까 생각하다가 연탄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뭐 연탄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이 더위가 가시고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연탄 실은 트럭이 거리에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지고 단풍이 붉게 물들고 이게 가을이 아니고 연탄이 눈에 보이면 이게 가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연탄이라는 소재를 가을로 생각하고 썼던 거고 그래서 연탄시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다른 걸로 누가 좀 바꿔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좋아하는 시도 아니고요. 이 시를 제일 처음 발표했을 때가 전주의 전북대 교수님들이 만든 난민이라는 잡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원고료 10원도 안 받고 원고료 줄 돈이 없거든요. 원고료 영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시가 한 30년 동안 저한테 한 1, 2억은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수백 군데 인용을 하고 광고 카피로도 쓰이고 여기서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돈을 벌려면은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네?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돈도 잘 되지 않는다. 역시 제가 쓴 시고요. 스며드는 것,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깨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저는 이 시를 읽고 막 울었다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뭐 울었다, 뭐 울컥했다, 뭐 이 시를 읽고 나서 간장게장을 먹지 못하게 됐다, 뭐 그런 분들도 여러분 만나봤고요. 시인은 이런 시를 쓰고 지금도 간장게장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 음식이 하나를 썼을 뿐입니다. 음식으로서의 간장게장.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고 말씀드렸던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거의 모든 시에 음식이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은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평안도 지역 음식이 백석 시에는 등장합니다. 백석이 시에다가 그 음식을 쓰지 않았으면 평안도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를 전혀 아무런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백석을 흉내내서 제가 어릴 때 먹거나 아니면 먹었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한 30가지 정도 시를 이제 쓴 적이 있고, 이건 그 중에 이제 한 편. 간장게장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 이쪽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서 없어서 못 먹죠? 예. 근데 시를 쓰는데, 그 중간에 보면 어스름이라는 말이 뒤쪽에,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어스름. 이 어스름은 환한 대낮이 갑자기 정전된 것처럼 깜깜해지는 게 아니고, 저녁 어스름을 통과해야만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얀 꽃게 살 속으로 간장이 그렇게 스며드는 것을 이제 어스름에 비유를 한 건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썼는데. 근데 왜 우리가 간장게장의 뚜껑을 열면 그 주홍빛 아래 젓가락을 제일 먼저 갖다 댈까? 왜 이걸 어르신들한테 제일 먼저 권할까?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고소하고 짭짤하고 간간하고.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 간장게장 살아있는 꽃게로 담아야 더 싱싱하고 좋잖아요. 이 알은 꽃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새끼인데, 이 간장이 막 몸에 끼얹어질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엄마가 막 화내면서 야 이씨 잡아 살았어, 이제 다 뒤졌어, 막 화내고 욕하고 하면 죽음마저도 그렇게 불안하게 맞이 왔습니다. 근데 모름지기 엄마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녁이 돼서 이제 잘 시간이 왔을 뿐이야 라고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게 된 시이고요. 이건 좀 긴데,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동시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산토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산토끼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까? 손 내리시고. 최근 5년 안에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몇 분 계시네요? 예. 저는 그 고향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있는 중에 산토끼가 마당으로 한 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멀리 도망가는 산토끼 보고 난 후에 한 거의 50몇 년 만에 산토끼를 처음 봤습니다. 전 처음에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뒷다리가 하도 길어서. 그래서 그 산토끼를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산토끼가 마당에 들어온 날,
마당과 철제 울타리 설치를 마무리할 때쯤 산토끼 한 마리가 빈틈을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구멍으로 마당에 들어왔다. 토끼다. 맨 먼저 소리를 친 건 아빠였고 엄마는 뒷다리가 왜 저렇게 길지? 도라니 새끼 아니에요? 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울타리 치는 솜씨를 이놈이 우습게 알고 나 잡아봐라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하면서 삼촌이 머리를 극적였다. 나는 우와 토끼를 잡아주세요. 토끼장을 만들어 키우면 좋겠어요. 나는 토끼처럼 폴짝폴짝 뛰었다. 토끼는 열무와 상추가 자라는 텃밭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게 아니라 축구공처럼 튀어오르는 것 같았다. 토끼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아빠와 삼촌이 망치를 땅에 던지고 토끼를 따라갔다. 토끼는 울타리 안에 갇혀 빠져나갈 곳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토끼는 울타리를 따라 울타리와 함께 달렸다. 울타리보다 빠르게 달렸다. 달리던 토끼를 아빠와 삼촌이 잡을 수는 없었다. 산토끼를 본 게 몇십 년 만이야. 바닥에 주저앉은 아빠가 말하자 삼촌은 요즘 고양이들이 산으로 들어가 토끼를 해치는 통에 산엔 토끼가 없대요. 귀한 놈이죠. 하고는 다시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삼촌은 귀를 길쭉하게 세우고 발바닥으로 땅을 박차면서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바람처럼 마당 끝으로 쫓아갔다. 그때 토끼가 웬걸 스르르 내 앞으로 와서 그 자리에 딱 멈춰서는 것이었다. 잿빛 털 코트를 입은 근사한 신사가 앞에서 검은 눈을 때룩때룩 작은 입을 오물오물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 토끼가 하는 말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토끼 잡는 일이 울타리 세우는 일보다 어렵네요. 삼촌은 장갑을 벗었고 토끼는 들어왔던 빈 구멍을 찾아 발소리도 남기지 않고 유유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아빠는 그 구멍을 철망으로 단단히 막았다. 내가 울타리 안에 갇히고 토끼가 울타리 밖에 갇히게 된 건 아마 그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산속으로 돌아간 토끼가 멀리서 우리 집 울타리를 보면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나무 껍질을 갉아먹다가도 나를 가끔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토끼에게 그러는 것처럼. 뭐 이런 재미없는 시였고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1시 50분. 이 수행사에서 끝내고 싶을 때 아무데나 끝내도 된다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더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그 집 앞에 한 400m쯤 가면 내성천이라는 낙동강 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마을이 하천이 전주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일 넓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700m가 되는 굉장히 큰 강이고요. 거기 어릴 때는 그 강에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풀이 한 포기도 없는 모래로만 몇백 미터가 깔려있는 그런 하천이었는데 6년 전인가 상류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영주댐이라는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과 모래가 덜 내려오니까 지금은 거의 풀밭이 되고 뭐 버드나무가 한 뭐 저런 높이까지 이렇게 자라있는 숲이 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예천 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집이 전주라고 하던가 해병대 병사 하나가 남원입니까? 그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친구 행군에서 지나간 걸 제가 그 전날 봤는데 저희 집 한 오른쪽 2km 지점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왼쪽 3km 지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 5km 더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저는 고향에 가서 그래도 아직은 모래가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해마다 강에 여름 가을에 한 두세 번은 나갔는데 목욕도 하고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나서 요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으로. 근데 한 가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 굉장히 큰 물이 지나갔는데 모래가 거의 한 50% 정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나 뭐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는 재난이지만 한 번씩 그것들이 와줘야, 태풍이 와줘야 바다도 한번 뒤집어지고 생태계가 정상을 잡고, 또 한 번씩은 또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야 강의 생태계가 또 정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주에서 그 예천이라는 곳은 굉장히 멀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안동, 예천, 문경 이런 쪽으로 지나시게 되면 대성천을 기억하셨다가 꼭 그 강의 모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외여행 가도 그런 모래 있는 곳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밥도 한번 사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면 술도 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고요.